어느 조용한 마을에 살던 한 철학자, 이지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곡이이의 이기호발설에 깊이 매료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훈은 마을에서 유명한 이야기꾼인 장씨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훈은 그를 통해 이기호발설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의 이론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지요. 장씨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이와 기가 서로 다투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지. 옛날 어느 마을에는 이라는 자매와 기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독보적이라 믿으며 항상 많은 것들을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자매는 논리와 원칙을 중시하였고 기 형제는 생명력과 에너지가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은 너무나 커서 마을 사람들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마을에 물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자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우물을 새로 파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 형제는 우물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의 힘과 열정이 그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와 기의 막내 동생 이가라는 소녀가 등장했습니다. 이가는 언니와 오빠가 각각의 주장만 고집할 뿐 서로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서로 좀 더 이해하고 힘을 합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가는 말했습니다. 이가는 언니에게는 원칙과 계획의 중요성을 존중하되 오빠에게는 생명력과 열정 위임을 활용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가는 이자매와 기형제가 모두 힘을 합쳐 이들의 원칙과 에너지를 결합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물은 이자매의 계획 아래 새로 파였고 기형제의 열정 덕분에 물을 얻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마을은 다시 물을 얻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가의 지혜에 감탄하며 이와 기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진 결과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장씨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며 웃었습니다. 이야기란 이렇게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힘을 전해주는 것이란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기호발설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은 더더욱 화합하게 되었고 지훈은 율곡의 이론을 적용한 성공적인 사례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칸타리우스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칸트의 이론, 특별히 카테고리적 명령에 큰 심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개념을 재미있고 쉽게 이해시켜주고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정미소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미소의 주인인 마르타 아주머니가 누군가에게 밀가루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타 아주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고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그녀가 거짓을 꾸밀 리 없다며 마을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칸타리우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봅시다. 카테고리적 명령에 따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법칙이 될 수 있는지를 자문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모두가 조용히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거짓말의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 소문을 그대로 믿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벗어난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칸타리우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무는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타 아주머니에게 직접 가서 진실을 묻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소꿉친구였던 마르타 아주머니에게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전체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르타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질투심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너무 커져버렸고 사실 밀가루를 가져간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마을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칸타리우스의 설명 덕분에 사람들은 칸트의 카테고리적 명령이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소문이나 편견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마르타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거짓 없는 솔직한 마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칸타리우스 덕분에 그들은 서로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칸타리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돌아다니다 마음속으로 칸트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칸트, 당신의 이론 덕분에 우리가 하나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네요.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자 연관을 누구보다도 열렬히 신봉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피아 할아버지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소피아 할아버지는 모든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었고 이 신념을 바탕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소피아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 손에 도토리를 들고 있었고 이 도토리를 흔들며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이 작은 도토리를 보시게. 이 안에 담긴 가능성과 목적을 알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도토리는 단지 작은 열매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참나무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도토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참나무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연의 신비이자 모든 것에는 고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건가요? 소피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각자의 가능성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란다. 마치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자신의 본성을 완성하기 위해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네. 소피아 할아버지는 약간의 뜸을 들이더니 익살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커다란 빵집을 열고 싶었지만 결국엔 이 마을에서 이야기꾼이 되기로 했지. 인생길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깨달은 건 내가 원하는 걸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삶의 재미를 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였어.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말에서 자신만이 목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서로의 힘이 되고 삶의 여정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죠. 소피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 좀 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도 전해졌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자연과는 그렇게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간직되었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 자체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힘든 순간에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행복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기로 유명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언제나 궁금해했다.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은 늘 행복할 수 있지?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는 마을의 중심인물인 철학자 조지를 만나야 했다. 조지는 젊은 시절 온갖 역경을 겪은 후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이론을 접하고 이 이론을 마을에 적용하기로 결심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다짐했다. 조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어느 날 조지는 행복 상자라는 특별한 상자를 만들었다. 이 상자에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이 담겨 있었는데 그중 몇 가지는 특별히 고안된 경험으로 사람들이 본인도 몰랐던 잠재적인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었다. 이 상자는 매주 금요일 저녁 마을 광장에 놓였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작위로 경험을 선택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낯설고도 재밌는 여자 아이린이 이 상자를 사용했다. 그녀는 활기찬 성격과 달리 내면에는 언제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상자를 열어 선택된 것은 이야기 속으로라는 경험이었다. 상자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감자 그녀는 갑자기 웅장한 중세 시대성의 연회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대담하고 열정적인 여왕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아이린은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락한 자신감과 용기를 느끼면서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맛보았다. 그녀의 경험은 마을을 변화시켰다. 아이린은 어떤 종류의 행복이 단순한 쾌락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로 얻게 된 용기로 마을 축제를 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연 축제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다양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만나게 되었다. 아이린의 용기는 집단적인 신뢰와 우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마을 전체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엄격히 말하면 조지의 철학적인 실험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가 적용하고자 했던 미래 공리주의는 사람들 각자에게 질 좋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해주었다. 아이린의 경우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자신감과 용기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조지를 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훌륭한 행복 제작자로 존경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일상은 점점 조화롭게 변해갔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숨쉬는 현실로 자리 잡았다. 조지는 가끔 창문 너머로 광장에서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깊이 느끼곤 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질적, 행복이란 쾌락의 양과 질, 그리고 그 확산을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더욱 확신했다.